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라슬로 크라스노호르카이, 정확하게는 크라스노호르카이 라슬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라스노호르카이가 성이어서 헝가리인들은 성을 우리처럼 맨 앞에 씁니다. 그래서 순서는 원래 이런데 이 순서는 지금 영어식 순서인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로스노호르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로스노호르거이 어떻게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까 했더니, 뭐 작품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부다페스트 1900이라는 책입니다. 책 자체는 오래전에 나왔는데 한국에 번역된 것은 작년입니다. 최근에 나왔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인문학적으로, 헝가리라는 나라, 그리고 유럽, 세계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는, 뭐, 단순히 한 도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나마 늦게나마 지금 이 책이 나와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제가 읽은 인문학 서적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다페스트와 헝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관심의 시작은 역시 크로스노호르코이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헝가리라는 나라도 잘 모르고 작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헝가리라는 나라, 부다페스트라는 도시, 대체적으로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헝가리 노벨 수상자, 노벨상은 5개 영역으로 주어지죠. 문학을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답은 이렇습니다. 1905년에 물리학상을 시작으로 올해 노벨 문학상까지 무려 15명입니다. 우리는 몇 명일까요? 우리 2명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고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영역, 물리, 의학, 화학, 경제, 평화상, 문학 다 받았습니다. 헝가리인데, 이들 중에는 헝가리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헝가리계의 이제 외국인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유럽에서 활동하는. 아무튼 이들이 다 헝가리인이다. 그래서 무려 15명의 헝가리인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헝가리인들이 많이 받았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부다페스트 1900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작가는 존 루카치입니다. 역사서이고 역사학자입니다. 존 루카치는 그 유명한 루카치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어, 뭐 오늘 루카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도시에 대해서만. 그래서 부다페스트 1900이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좀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900년도, 1900년도의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 비교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사진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당시에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였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조선의 1900년대 서울, 한양이죠. 한성의 모습입니다. 요것과 비교해서, 그렇다면 부다페스트는 1900년도에 어떻게 했나? 일단 규모가 다르죠. 마차, 큰 도로, 건물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비교 확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삶의 수준, 문화적 수준, 뭐 조선이 산업적, 경제적으로 떨어졌다, 뭐 그런 것들도 읽을 수 있는 사진이고,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패스트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거리의 모습은 당대 유럽에 다 이랬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다페스트가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고 모던화된 도시였고 잘 사는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미 이 시기에 빌라모시라고 전차들 그리고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던 도시다. 헝가리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이 세체니 다리, 이미 1900년도에 있었다. 부다와 페스트. 그 부다페스트라는 이름은 이 두너강, 영어로는 다뉴브 강이죠. 이 두너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이 부더, 그 아래쪽이 페스트입니다. 그게 헝가리어는 페스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부다페스트인데 이게 부다와 페스트로 나누어졌다. 하여튼 여러 다리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죠. 세체니 히드, 란치 히드라고도 불리고, 또 하나의 다리입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이름, 황후의 이름이죠. 엘리자베스 다리.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뒤쪽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뉴거티 파이어 우드버르, 서부역입니다. 뉴거티가 서쪽에 있는 그 기차역 파이어 우드버르, 페스트에 있고, 워낙 고풍스럽고 당대의 그 유럽의 화려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물이어서 이곳에서 영화도 많이 찍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내는, 지금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들이 1900년대에 이미 부다페스트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부다페스트 하면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국회의사당 모습입니다. 페스트 지역에 있고, 이 시기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지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현대의 부다페스트 모습입니다. 세체니 다리가 보이고,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요저 페스트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화려하게 이제 뭐 불빛들, 조명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미 이 도시의 모습이 1900년대에 있었다. 지금 100년도, 125년 됐죠. 100년 전에 이미 부다페스트라는 이 도시의 모습이 거의 지금과 유사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엄청난 거죠. 자,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다페스트 1900이라는 존 루카치의 책을 오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900년 5월 1일 밤 헝가리 화가 문카치비아이가 독일의 한 개인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그는 9일 후 부다페스트에 묻혔다. 조국으로 온 거죠. 파리에서 활동하다가 독일 쪽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15년 전 5월에 어느 날 파리에서 열린 빅토르 위고의 장례식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의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멸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19세기는 그 열정과 열의를 메아리치게 하던 사람과 함께 역사가 되었다. 자, 존 루카치 이 책의 작가가 지금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 역사서의 문화서의 책 첫 장을 열면서 화가의 죽음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 역사서에 이런 문화적인 특히 화가의 죽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책이. 문카치비아이 1900년에 공교롭게 딱 죽었죠. 그리고 이 죽음이 바로 19세기에 이제 막을 내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 지금 존 루카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한 분이 바로 문카치비아이, 헝가리 화가입니다. 우린 잘 모르죠.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장례식이 치러진 것은 6년 만의 일이었다. 1894년 3월 망명자였던 위대한 국가 지도자 코스트로요시가의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코시트와 문카치는 국에 알려진 헝가리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 헝가리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헝가리가 문카치의 명성을 통해 세계에서 얻은 명예, 이것이 그를 신격화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화가의 죽음을 헝가리인들이 국장 형태로 모든 사람이 애도하면서 치르게 된다. 그런데 이와 동등한 인물이 코스트로요시다. 코스트로요시는 뭐 헝가리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사에서 중요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김구 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가장 압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과 함께 문카치 이 화가의 죽음을 헝가리인들이 애도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 문카치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우선 제가 책의 내용들을 텍스트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지? 이걸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만약에 우리가 문해사조, 예술사조로 볼 때 어떤 유파에 들어갈까? 어떤 사조에 들어갈까? 어떤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나? 이걸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보시죠. 1868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에도의 집이라는 제목, 시롤롬 하우스라는 대형 작품이라고 합니다. 주제가 이국적이었다 그러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농민 복장을 한 헝가리 산적이 불안한 슬픔에 잠긴 그늘진 인물들에 둘러싸여 테이블에 기대어 앉아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둡고 분놀림은 강하며 자연주의적이다. 이 작품은 자연주의적 작품이다. 구성과 대조에 상당한 재능이 엿보이며 어떤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쿠르베의 그림. 이 그림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대표작이 된 거죠. 자, 두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자연주의적이다. 그래서 자연주의 오늘 제가 설명하기 좀 귀찮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에밀 졸라 하면 딱 떠오르죠. 자연주의. 그래서 크게 보면 리얼리즘의 한 분파다. 리얼리즘에서 뻗어나온 것이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이다, 리얼리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주의적이다. 사실주의, 리얼리즘. 거기에 대표적인 유럽의 화가가 크루베죠. 프랑스. 자, 이 그림은 크루베의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그럼 크루베의 그림은 뭐냐? 이걸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 줄리안 반스가 쓴 미술 에세이. 그래서 여기에서 줄리안 반스가 크루베를 소개해 줍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세상의 기원이 별다른 안내도 없이 외따로 떨어진 곳에 걸려 있었다. 자기가 줄리안 반스가 오르세 미술관을 갔더니 크루베의 그림 세상의 기원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존 업다이크,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파리의 두 보지라는 제목으로 이름이 나쁘죠. Two Cons in Paris. 기념적인 시를 썼다. 자, 크루베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적이다. 리얼리즘적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리얼리즘이잖아요. 제가 그림이 그래서 좀 작게 나왔는데, 이분이 바로 크루베입니다. 자기 초상화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문가치의 이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크루베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이 이 효과가 위협적이만치 사실적이다. 리얼리즘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줄리안 반스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주의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사실주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건 모두 동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실주의에는 교정의 기능이 있다. 교정?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주의의 그림들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고 교훈, 교정, 바꾼다. 잘못된 것을 제대로 되게끔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크루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줄리안 반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술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언제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거창하게 꾸짖는 사람이었다. 올바름, 거창하게 꾸짖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교훈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줄리안 반스가 크루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묘사와 교훈에 대한 열정. 그래서 중요한 점은 사실주의, 리얼리즘, 자연주의 이렇게 불리는 그림들, 문학 텍스트들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나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바꿔야 한다.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점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독특한 미감을 발휘했던 사람이 크루베다. 그래서 크루베의 그림 대표작이죠. 자기 자신을 무대의 중앙으로 옮겨놓고 이제 화가가 세상의 중심에 섰음을 선언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좀 길게 돌아왔는데 사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가치의 그림, 에도의 집, 이 그림과 지금 크루베의 그림을 보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된다. 그 공통점이란 뭐냐? 묘사와 교훈이라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두 작가가 일치하고 있다. 요걸 보시면 이제 이
텍스트, 우리가 지금 부다페스트 1900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 텍스트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혼자 재밌는 건가요? 자, 당시 여러 비평가는 문가치를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현대 예술의 창시자, 즉 미켈란젤로나 렘브란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술가라고 칭송했다. 문가치가 파리에서 활동할 때 이런 지위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미켈란젤로와 렘브란트까지.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예술가를 잊었지? 여기에 이제 이 존 루카치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왜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헝가리인들이 국장을 치를 만큼 위대했는데 왜 그 이름이 잊혀졌지? 자, 문가치의 또 다른 대표작입니다. 그림 되게 좋죠? 자연주의적이고 사실주의적입니다. 묘사와 교훈. 특히나 뭐 이 그림은 예술을 지금 내세웠기 때문에 교훈적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자, 왜 문가치가 잊혀졌는가? 이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문가치는 인상파 화가들을 증오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상파의 과장을 없애기 위해 예술학교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가 죽기 훨씬 전부터 프랑스 비평가들은 문가치를 외면했다. 자, 자신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리고 인정받을 때 파리에서 렘브란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쯤에 오면서 이제 프랑스의 비평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19세기 후반 하면 프랑스의 미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인상주의잖아요. 그죠? 이 인상파들을 문가치가 증오했다라는 겁니다. 인상주의의 그림도 싫어했고. 이게 바로 문가치의 이 이름이 사라지는, 뭐 사라졌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작가로 남아있긴 한데 계속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동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가가 바로 문가치입니다. 옆에는 그 유명한 인상주의의 대표작 수련, 모네의 작품이죠. 문가치가 이런 인상주의의 그림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예술운동, 당대에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던 예술사조에 대해서 이 문가치는 외면했다. 이 새로운 예술운동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평판은 과장되었다. 위스망스 소설가입니다. 위스망스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술을 보고 문가치를 단지 장식만 좋아하는 의심쩍은 모험가로 평가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 위스망스인데 이분은 미술 비평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문가치를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장식만 좋아하는 의심쩍은 모험가로 평가했다. 혹평이죠. 자, 빌라도 앞에 선 예술, 문가치가 그린 대표작. 이 작품을 보면서 단지 장식만 이렇게 화려하게 재현하고 사실적으로만 그리는 모험가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큰 작품들을 그리면서 이제 대중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르주아 화가 부르주아의 그 취향만 따라가는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가치의 평판이 점점 추락하고 있는 위스망스입니다. 위스망스는 오늘 뭐 제가 소개할 건 아니고 탄미주의, 윤미주의, 예술 지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거꾸로라는 작품이 번역되어 있고 이 작품이 정말 문학사에 던진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학을 공부한다 하면 꼭 반드시 읽어야 되는 작품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자, 존 루카시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진정한 가치는 별개의 문제였고 그 둘이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문가치가 혜성처럼 파리 살론가의 정점에 도달했던 1873년 바로 그 해에 헝가리화가 시네이 메르세팔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5월의 소풍을 그렸다. 이 작품은 결국 헝가리인이 그린 19세기 최고의 그림으로 평가받게 된다. 자, 1873년에 문가치의 명성이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 시기에 시네이가 등장해서 이제 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문가치는 평판이 떨어지게 되고 시네이는 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이의 대표자 5월의 소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은 아까 보셨죠? 모네의 수련,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연작이 중 하나입니다. 워낙 많죠. 대작이고. 자, 시네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문가치의 명성을 꺾을 수 있었을까? 이런 작품입니다. 유사성들 발견하시겠죠? 인상주의, 유파, 이 사조의 시네이는 옮겨갔다. 이 작품이 19세기 헝가리 19세기 미술의 대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문가치를 대신해서. 명성은 문가치가 훨씬 높았는데 점점 문가치의 명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후에 20세기가 들어오면서는 20세기 들어와서는 19세기 대표작으로 문가치가 아닌 이 5월의 소풍을 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가치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이미 헝가리 화가들은 그가 대표하는 회화 전통을 거부했다. 어떤 전통? 리얼리즘, 사실주의, 자연주의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문가치가 프랑스를 사랑하고 파리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화 전통은 본질적으로 독일적 민hen적이었다. 1890년대에 이르러 헝가리 최고의 화가들은 이러한 회화 전통에서 벗어났다. 독일적 민hen적 전통을 벗어나면서 어디로 갔다? 파리에 새롭게 일고 있는 예술운동, 인상주의 운동, 모더니즘 이쪽으로 흘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책에서 1장을 문가치의 이야기를 하는데 문가치가 어떻게 해서 성공의 정점까지 이르렀고 어떻게 해서 추락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정점에서 내려오게 되는가. 문가치는 이 사실주의 구르베가 가졌던 그 사실주의 전통을 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흐름, 예술사적 흐름, 정치사적 운동에 함께 하지 못함으로 해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20세기에 들어오면 이 시네이팔의 이 그림 5월의 소풍이
헝가리 대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대신? 문카치 대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문화란 무엇이냐? 예술이란 무엇이냐?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가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부다페스트 1900년도에 부다페스트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부다페스트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은 습관적으로 언드라시 거리의 커피 전문점 여파안에 모였다. 여파안은 수련로의 웅장한 아파트 단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카페 이름이 여판? 제펜입니다. 제펜을 헝가리 말로 여판이라고 그러는데 카페 이름이 아예 제펜이다. 그래서 일본이 이 시기에 유럽인들한테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나 이것도 볼 수 있죠. 미지에 아주 동경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사진에 카비하우스, 커피하우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페죠. 이런 카페에 조각가, 화가, 예술가들, 건축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 파리의 모습과 똑같죠. 해밍웨이의 무브벌 피스트, 날마다 축제, 이동 축제일,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분위기. 많은 예술가들이 카페에 모여서 서로의 예술을 이야기하는. 파리에서는 해밍웨이나 피카소, 뭐 이런 작가들 똑같았다. 자, 1900년은 부다페스트에서 절정의 시기였다. 제가 이거 텍스트를 읽어드릴 테니까 뒤에 나오는 텍스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1900년은 부다페스트에서 절정의 시기였다. 겨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름은 하늘로,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질주했다. 빈의 동쪽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미지의 지역인 이곳에 도착한 외국인 방문객은 인류 호텔, 판유리 창문, 전차, 우아한 신사 숙녀, 이제 막 완성될 세계에서 가장 큰 의회 의사당 건물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1900년대의 부다페스트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다. 1900년이 바로 부다페스트에서 최고 정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세체니달이 부다성 뒤쪽에 국회의사당 이런 걸 보고 유럽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부다페스트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현대적이다. 자, 요 텍스트를 제가 약간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25년은 서울에서 절정의 시기였다. 겨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름은 하늘로,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질주했다. 도쿄의 동쪽에 위치하며 아시아에서 미지의 지역인 이곳에 도착한 외국인 방문객은 인류 호텔, 초고속 열차, 멋쟁이 신사숙녀, K-팝 컬처, 이제 막 완성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이 있는 메트로폴리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습니까? 제가 쓴 글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서울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지점이 문학이죠. 크로스노 호르코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헝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알겠다. 헝가리가 1900년대에 이렇게 부다페스트의 모습이 현대적이었고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화가들이 있었다. 그러면 문학은 어떨까? 다행히 이 존 루카스가 문학도 다 알려줍니다. 헝가리 바깥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크루디 줄러는 유럽 최고 작가 중 한 명임이 분명한 작가다. 그래서 크루디 줄러, 사실은 책에서 서너 명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제가 크루디 줄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루디 줄러가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고 1878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돌아갔다. 그러면 1900년대 부다페스트에 이제 청년 크루디가 보이죠?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니레기 하저 출신이네요.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부다페스트 1900에 나오는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이 글은 루카치의 글이 아니고 크루디 줄러의 소설가의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바로 부다페스트가 어떤 도시냐 하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귀한 창부였던 이 도시는 순수했던 시절, 이 고귀한 창부가 바로 부다페스트입니다. 이 도시는 순수했던 시절 자신이 못 바쳤던 젊은 황제의 영광을 잊어버렸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며 성수 냄새를 들이마시지 않았고 한때는 살짝 내리깔던 눈을 크게 치켜뜨며 꿀과 황급빛 호두 같은 작은 선물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예,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를 한 여성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도시가 젊은 처녀였는데 젊은 황제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황제가 주는 선물에 만족하지 않았다. 한 번 더 보죠. 뒷부분. 이 도시는 자신의 커가는 매력을 의식했고 말괄량이 같으면서도 범세계적인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으며 무도의 상대조차 없는 작은 소녀였던 자신의 진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검소한 노황제는 매춘부처럼 자신을 요구하던 페스트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 문장이 약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는 도대체 누구고 부다페스트라는 이 도시가 왜 이 황제를 거부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매춘부처럼 매달렸던 이 도시가 이제 이 노황제를 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노황제가 부다페스트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걸 깨달으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노황제 도대체 누구지? 젊었을 때부터 이 도시를 방문했던 이 노황제. 요걸 찾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프란츠 요제프 1세입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떠올리시게 되죠. 여기가 헝가리 황제야? 헝가리 황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헝가리 역사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합스부르크의 황제가 왜 헝가리 황제야? 이렇게 되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떤 지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도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일컫는 말이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건 황제가 다스린다는 거죠. 이 황제가 바로 아까 프랑스 1세이고 프란츠 요제프 1세. 그래서 이렇게 큰 땅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묶여 있었고 이때 부다페스트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금방 들어옵니다. 1900년대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유럽입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입니다. 사실 스페인은 뭐 별로 힘이 없었고 기울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4강이었던 거죠. 옆에 뭐 러시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지도를 보시면 주의하실 게 여기가 다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인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뿐만 아니고 위에 보헤미안 지역, 체코, 그리고 밑에 발칸, 우리가 어 유고슬라비아로 알고 있는 그 지금은 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지역, 보스니아 요쪽 지역까지, 그리고 루마니아 일부까지 엮는 큰 영토가 바로 이 제국입니다. 그 지역에서 딱 헝가리만 따오면 이게 이제 이중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입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헝가리 지역만 딱 따오면 이렇게 큰 영토입니다. 이게 지금 1919년, 정확히는 1920년인데 20년대에 땅이 현재의 모습 헝가리로 줄어드는. 자, 보십시오. 이 큰 땅에서 지금 현재는 요거만 남아 있습니다. 헝가리가 3분의 2를 잃었다. 각종 나라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뭐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심지어 이렇게 된 이유가 1차 세계대전 탓입니다. 왜? 헝가리가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잖아요. 동맹국으로 독일과 함께. 여기서 패전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패전 이후에 파리에서 트리아논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약의 결과로 헝가리는 대부분의 3분의 2의 땅을 다른 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당연히 땅을 잃었죠.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는 끝장이 나버립니다. 정말 둘 다 이제 공화국이 되죠. 제국이 아니라 황제가 지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이끌었던 왕가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요 개념을 잡고 가셔야지 유럽 역사, 20세기 역사를 19세기와 20세기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이 결과로 2차 세계대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헝가리가 발을 담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읽을 수 있는 영화가 바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한국의 영화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건 도대체 어느 제국을 일컫는 것이 어느 나라지? 어느 정도는 감독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창조해낸 제국. 그런데 이 창조의 바탕에는 바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역사를 읽어내야지만 이 영화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20세기 역사는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25살이었고 울란 기병대에서 현역 장교로 근무했다. 새 주둔지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빈과도 가깝고 부다페스트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자, 주인공 남자가 나왔는데 자신이 비엔나, 이 빈에서 지금 부다페스트, 이게 멀지 않았다. 내 주둔지가. 빈과 부다페스트가 하나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빈이죠. 빈에서 부다페스트.
어 지금 이게 버스로 한 3 시간 정도? 요즘 더 빨리 가겠죠?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같은 제국이었다. 아까 제가 소개했고 이 소설은 바로 초조한 마음입니다. 누가 썼냐? 슈테판 츠바이크. 19세기, 20세기 그 시기에 1900년대 가장 베스트셀러 작가, 유명했던 작가가 츠바이크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활동했던 작가.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시면 첫 장면이 바로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작가를 존경하는, 칭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국의 역사를 읽으면 이 영화를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자, 뭐 그림 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1914년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것으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역사들. 그래서 이 역사가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몰락의 시작이었다를 읽을 수 있죠. 자, 1867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대타협. 이 대타협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시작됩니다. 1867년에. 원래는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헝가리가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위대한 정치 지도자 코스트 로이시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자 동등한 자격으로, 제국의 자격으로 두 나라가 합병한 거죠. 그래서 이중 제국이 된 겁니다. 아유, 힘들어. 저도 잘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 힘드네요. 왜냐하면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거든요. 자, 이 대타협으로 시작된 헝가리와 부다페스트의 한 시대가 1914년 발발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는 점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겠죠.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이 오스트리아 이 합스부르크 황제가 세계대전에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을 때만 해도 자신의 이제 황태자가 사망하고 부부가 그냥 세르비아 정도만 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세계대전이 되어서 제국이 몰락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힘 있는 나라였습니까?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크루드 질러, 이 도시 부다페스트죠. 부다페스트는 자신의 커가는 매력을 의식했고 말괄량이 같으면서도 범세계적인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으며 무대에 상대할 수 없던 작은 소녀였던 자신의 진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을 이루고 비엔나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면서 부다페스트가 이제는 더 이상 시골 소녀, 유럽의 아주 작은 발전하지 못한 시골의 도시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부다페스트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황제, 프란츠 요제프 황제도 별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소한 노황제는 매춘부처럼 자신을 요구하던 페스트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다. 자, 이야기 굉장히 길었는데요. 크로스너 호르카의 라슬로가 20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헝가리의 이 문화적인 토양들이 바로 1900년대 부다페스트에서 이렇게 커왔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하던 헝가리 시인들, 소설가들, 화가들이
다 유럽적인 명성,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절정이었던 거죠. 도시가 그냥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역량도 이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런 토양들 속에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어, 임내, 게르테스 임내와 이 크로스노호르코의 라슬로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이런 발판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힘겹게 소개해드린 부분이 바로 1장이었습니다. 교우 1장을 소개해드렸고 2장은 이제 부다성으로 가면서 이제 부다페스트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장은 오늘 다 소개하지 못하고 곧 해야겠죠. 그래서 부다페스트 1900개 부다페스트 1901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휴, 힘드네요. 왜 힘드냐면 제가 지금 12시 가까이 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책 읽는 토끼 TV 크로스노호르코의 라슬로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이 헝가리 문학을 잘 이해하기 위한 너무너무 좋은 텍스트 부다페스트 1900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